김종인 전 대표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후보의 그 대선 토론 과정에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안철수 후보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후보도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사실은 대표 연설을 했을 때 이 시대의 흐름, 이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이 가져오는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 정치인과 정치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누차 이게 대표 연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설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식견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아마 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외둘러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등 1차 연대 후에 유승민,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런 단계적인 연대 틀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대표와도 김종인 전 대표가 만났잖아요. 사전에 혹시 교감이 있는 부분입니까? 글쎄 제가 듣는 바로는 사전 교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김종인 대표라든지 또 이제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또 홍석현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각 영역에서 소중한 과거의 어떤 실적과 족적을 남기고 대한민국의 원로로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정당의 기반 하에서 출마를 하셔야만 실질적인 어떤 정치의 영향력을 가지실 수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국민의당에 그냥 입당해 주셔서 저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젊고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또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원숙하시고 사회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50대 중반의 이 에너지와 이 경륜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정권 어떤 수권 능력으로서 완벽한 어떤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입당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이현주 의원이 어제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당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내 비문 의원들의 추가 탈당과 국민의당 행 앞으로 더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각각 한 분 한 분 이제 의원들께서 얼마만큼 이렇게 어떤 자신의 진로를 강한 임팩트 있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도 한두 달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한 120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문캠의 핵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숫자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비문 의원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 이현주 의원처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 주실 것인지 그 여부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인터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9386님께서 예전에 안 후보가 2천억 원 규모를 사회에 기부한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문자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략 한 재산의 반절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를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기부를 했고 이 재단이 각종 사회봉사 활동,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정확한 팩트를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대선판에 안철수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광주 전남 경선에서의 동원 의혹. 선관위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저희 일단 이제 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할 정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 말씀은 이제 하위 당직자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무슨 통화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강압적으로 좀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어서 네. 저희의 자체 조사 능력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고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어떤 당직자나 누군가가 관련이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예. 즉각 제명 조치라든지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뭐 상대방을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체육학과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식사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랬죠. 그 학생들의 1인당 뭐 한 200~300만 원씩 과태료까지 지금 물게 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당 내부 경선이 과열에 이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조금 부끄럽고 죄송한 대목입니다. 예. 일단 뭐 박지원 대표도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출당 조치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그 재단 관련해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2011년 11월에 동그라미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1,5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고 이게 팩트라고 밖에서 전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그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어제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교통사고를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은폐했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본인이 좀 냉정하게 검증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이 문준용 씨 특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세상에 인사 공고 뭐 하루 정도 내고 그냥 내주는 게 어디 있느냐. 일단 접수 기간 하루 전에 공고를 내서 바로 다음 날 접수를 했고 또 접수 마감일이 닷새 지난 후에 뭐 성적 증명서가 졸업 증명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어제 그 하태경 의원하고 심재철 의원이 입사 원서를 공개를 했는데 위조 가능성이 있다. 필적 감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가령 취업 과정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본인들 해명하는 대로 취업이 됐는지 여부도 이제 쟁점이지만 이게 중간에 이제 어학연수를 갔거든요. 그래서 23달간 지금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달 실제로는 14달 일하고 37개월치 퇴직금을 수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젊은 20대들 특히 이 대부분 흑수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도 10명 중에 6명, 7명이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또 잘못이 있다면 진솔하게 국민들과 젊은이들에게 사과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이제 가령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일부 정당에서 하니까 뭐 고마해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검증이 끝난 문제인데 자꾸 왜 선거 때만 되면 흠집을 내려 하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면 사실은 그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박 전 대표 얘기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그리고 그 시절에 11년 전에 잘못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근데 왜 그런 어떤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재인 후보는 재수생으로서 준비된 대통령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캠프가 이런 내각 구성 등의 준비가 돼 있느냐, 섀도우 캐비닛, 인력 풀이 있느냐 이런 공략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 경험한 바가 있지만 주변인들의 중요성을 익히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 당도 이제 의원 숫자는 적지만
상당히 이렇게 알찬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 당 의원의 약 40% 가까운 수치가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가령 뭐 저나 또 청문회에 같이 했던 이용주 의원이나 이게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임자고요. 예. 또 최이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또 상당히 적임자고, 가령 이번에 경선 같이 했던 손학규 전 의장 같은 분은 사실 뭐 총리를 하신다든지 국가 전체의 어떤 운영 비전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만한 역할이 있거든요. 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이라든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고, 또 저희 당의 정책의장을 했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거든요. 또 저희 당의 이제 이상돈 의원 이런 분은 환경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에 있어서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상당히 풍부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캠프를 꾸리면서 더 좋은 많은 외부 인력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도와주셨던 장하성 교수라든지 최장직 교수 이런 분들도 여전히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엊그제 이제 후보 선출된 날 똑같은 질문을 기자가 안철수 후보에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자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좋은 장점이면 틀림이 없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로 작용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의 대통령 당선될 때는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구조적으로 독이 되고 본인의 독선과 독재로 가는 계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헌정 파괴에 이르지 않았느냐. 오히려 우리는 알찬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알찬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인재를 외부에서 널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또 선거 과정에서 정치하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력을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쓰는데 내부적인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리고 또 지금 국회의 구조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 후보가 됐건 그 어느 후보가 됐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는 민주당도 또 바른정당에서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해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오히려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인 안철수 후보의 자질을 보고 뽑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지. 오히려 어떤 이 국회의원 숫자라든지 이 풀이 많고 적음은 이번 선거의 본질이 아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얼쩡쩡하게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사람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내부에서만 뽑았으려고 하면 외부에서 좋고 훌륭한 어떤 중요한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발탁했었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문 의원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 이원주 의원처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 주실 것인지 그 여부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인터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9386님께서 예전에 안 후보가 2천억 원 규모를 사회에 기부한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문자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략 한 재산의 반절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를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기부를 했고 이 재단이 각종 사회봉사 활동,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정확한 팩트를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대선판에 안철수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광주 전남 경선에서의 동원 의혹. 선관위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자체 조사할 수 있는 50대 중반의 이 에너지와 이 경륜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정권 어떤 수권 능력으로서 완벽한 어떤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입당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어제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당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내 비문 의원들의 추가 탈당과 국민의당 행 앞으로 더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각각 한 분 한 분 이제 의원들께서 얼마만큼 이렇게 어떤 자신의 진로를 강한 임팩트 있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도 한두 달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한 120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문캠의 핵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숫자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결과를 내놓으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저희 일단 이제 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할 정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 말씀은 이제 하위 당직자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게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무슨 통화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강압적으로 좀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어서 저희의 자체 조사 능력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고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어떤 당직자나 누군가가 관련이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즉각 제명 조치라든지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상대방을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까? 글쎄, 저희가 듣는 바로는 사전 조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제 김종인 대표라든지 또 이제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또 홍석현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각 영역에서 소중한 과거의 어떤 실적과 족적을 남기고 대한민국의 원로로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정당의 기반 하에서 출마를 하셔야만 실질적인 어떤 정치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국민의당에 그냥 입당해 주셔서 저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젊고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또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원숙하시고 사회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힘있게 일할 김종인 전 대표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그 대선 토론 과정에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안철수 후보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후보도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사실은 대표 연설을 했을 때 이 시대의 흐름, 이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이 가져오는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 정치인과 정치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누차 이게 대표 연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설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식견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아마 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외둘러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등 1차 연대 후에 유승민,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런 단계적인 연대 틀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대표와도 김종인 전 대표가 만났잖아요. 사전에 혹시 교감이 있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할 정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 말씀은 이제 하위 당직자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게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무슨 통화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강압적으로 좀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어서 네. 저희의 자체 조사 능력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고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어떤 당직자나 누군가가 관련이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즉각 제명 조치라든지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상대방을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제국학과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식사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1인당 뭐 한 200~300만 원. 제가 듣는 바로는 사전 교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제 김종인 대표라든지 또 이제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또 홍석현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각 영역에서 소중한 과거의 어떤 실적과 족적을 남기고 대한민국의 원로로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정당의 기반 하에서 출마를 하셔야만 실질적인 어떤 정치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국민의당에 그냥 입당해 주셔서 저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젊고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또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원숙하시고 사회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50대 중반의 이 에너지와 이 경륜이 저도 알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 이원주 의원처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 주실 것인지 그 여부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인터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9386님께서 예전에 안 후보가 2천억 원 규모를 사회에 기부한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문자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략 한 재산의 반절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를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기부를 했고 이 재단이 각종 사회봉사 활동,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정확한 팩트를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대선판에 안철수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광주 전남 경선에서의 동원 의혹. 선관위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저희 일단 이제 선관위 조사 결과를 김종인 전 대표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그 대선 토론 과정에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안철수 후보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후보도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사실은 대표 연설을 했을 때 이 시대의 흐름, 이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이 가져오는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 정치인과 정치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누차 이게 대표 연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설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식견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아마 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외둘러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등 1차 연대 후에 유승민,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런 단계적인 연대 틀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대표와도 김종인 전 대표가 만났잖아요. 사전에 혹시 교감이 있는 부분입니까? 글쎄, 저희 합쳐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정권 어떤 수권 능력으로서 완벽한 어떤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입당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어제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이현주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당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내 비문 의원들의 추가 탈당과 국민의당 행 앞으로 더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각각 한 분 한 분 이제 의원들께서 얼마만큼 이렇게
어떤 자신의 진로를 강한 임팩트 있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원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도 한두 달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한 120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문캠의 핵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숫자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비문 의원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있는 것으로